예, 안녕하세요. 김성순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데 이번 정권 하에서 정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어베저스 한 명씩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희 그 민변에서 주최하는 인권보고대회에 왜 우리 공영방송 또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인터넷 언론의 기자님께서 오셔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 약간 주제 넘게 유형화한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인적 지배구조 장악, 그다음에 강제 수사,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시도, 민영화 이런 주제들로 몇 가지 하나 정도씩 이제 선택을 하여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사실 한 분이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번 정권 하에서 특히나 언론 관련한 많은 토론회 열렸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사실 하나의 토론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제입니다. 근데 부득이 저희의 그 시간 관계상 한 분께 7분에서 8분 사이, 그러니까 7분 정도로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쪽에서 이따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하실 시간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5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데 7분씩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한석 YTN 지부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료집 139쪽부터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그 139쪽부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분이니까 스탑워치 켜고 해야 되네. 네. 한겨레 먼저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한겨레 21에서 기고문을 써달라 그래가지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이 발제문을 좀 변형시켜서 냈거든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사실을 먼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변에서 오늘 발표 제의를 받았을 때 이게 한국 인권 보고 대회인데 기자들의 인권이 탄압됐다고 생각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인권 보고 대회에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제가 YTN이 가지고 있는 공정방송 협약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 공정방송 협약 전문 중의 일부를 먼저 읽어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방송은 기계적 중립이나 보도의 양적 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여부를 정확히 검증해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공정방송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가 기자들의 인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이렇게 YTN을 비롯해 방송사 탄압받고 있는 방송사 노조 지본부장들에게 발표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 139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이게 이 글을 쓸 때 상황보다는 좀 진전이 된 지금 상태거든요. YTN을 민영화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잘 아실 테고 먼저 유진그룹이 낙찰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30.95% 해서 최대 주주가 되겠다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고 계약금 3,200억 원을 써냈고요. 계약금 10%도 마사회와 KDN에 입금을 했습니다. 이후에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매각 승인 여부를 심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좀 기이한 결정이 나왔는데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이상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승인이면 승인이고 보류면 보류지 승인 취지의 보류는 대체 뭔지 이게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지 검은색 취지의 흰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 승인 여부를 목줄로 쥐고 YTN을 좌지우지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토록 무리하게 YTN이라는 준 공영방송을 민영화시키면 정권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본인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불안감이 방통위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분이 지났냐면 3분 지났네요. 네. 그렇고요. 먼저 YTN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YTN은 원래 약자가 연합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1994년에 창사를 했고요. 그런데 외환위기 당시에 경영난으로 한번 부도에 몰립니다. 그때 직원들이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임금 채권을 다 포기하면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YTN이 살아납니다. 당시에 한국에도 24시간 뉴스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당시 김대중 정권이 거기에 부응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자금이라는 것은 한전 KDN과 마사회, 당시에는 공공기관이었던 우리은행, 한국담배인상공사의 자금이 들어와서 YTN이 되살아납니다. 근데 YTN을 준 공영방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면서 그 사장을 막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라는 기자 해직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249일 동안 투쟁을 해서 해직 기자들은 모두 복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YTN은 다양한 공정방송 협약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또 공정방송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투쟁의 결과물로 만든 공정방송 제도들, 그리고 공기업 지분이 YTN을 준 공영방송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YTN을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사용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거나 141페이지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YTN을 민영화하겠다고 했을 때 원래는 그 공기업의 자산을 효율화하겠다고 했어요. 한전 KDN이 대주주인데 한전 KDN의 자산 경영 효율화하기 위해서 YTN을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웃긴 거는 지금 정작 한전 KDN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돼버렸고, 특히나 이 윤석열 정권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는 적나라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비밀이 있긴 있죠. 자, 141페이지 보면 2022년 10월 21일에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YTN이 대선 때 특정 후보를 편들고 응원하고 특정 후보는 폄훼했다. 여기선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YTN 마음에 안 드니까 매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8일에 박성중 의원은 YTN이 친노조,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한다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 방송이 아니니까 YTN을 팔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대선 때 민주당 의원들도 YTN 항의 방문했습니다. 불공정 보도했었다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들 편, 자기들을 위해서 나팔수 노릇 안 해줬다고 팔겠다는 거예요. 그 142페이지 보시면 YTN 민영화의 불법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애초에 한전 KDN과 마사회는 매각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아니죠. 국정감사나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마사회장 불러다가 세종청사에서 농림부 차관이 속된 말로 조인트 까고 압박하고, 그 한전 KDN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 경평에서 낙제점 주겠다고 협박해서 노골적으로 팔 비틀어서 팔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성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쭉 넘어가서, 방금 보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145페이지 보면
저희는 민영화가 아닌 사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영화는 왠지 방만한 공공 분야에 민간의 효율성을 이식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뿐더러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사실 YTN 민영화 과정에서 전혀 없거든요. 사용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YTN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 정확히는 정권과 사주의 이익에 봉사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YTN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영화가 아닌 사용화라고 부르고요. 또한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도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YTN의 공정방송 제도들 때문에 YTN을 쉽게 장악할 수가 없으니까 자본의 언론 장악 업무를 하청 준 거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YTN 언론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YTN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주가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고 사내 질서는 사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공기와도 같다고 하잖아요. 초기에 저희가 저항을 할지는 몰라도 물론 끝까지 저항하겠지만 결국에 앞서 민영화되고 사용화된 언론들의 전례를 볼 때 공기와 같은 권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주에 봉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전례를 겪지 않으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보시면 서울신문의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신문 동료 기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정보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서울신문은 언론사 민영화의 가장 나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호방건설로 넘어갔고요. 당시 147페이지 보면 호방건설의 거부 내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울신문 기자들이 호방건설과 협상을 했습니다. 호방건설을 대주주로 인정하는 대신에 어떤 공정방송 제도나 이런 협약들을 만들고 약속을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호방건설이 그때 끝까지 거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기사는 낼 수 없다. 서울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요구했나요? 그렇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기사는 낼 수 없다. 호방건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꼬였는데 결국에는 호방건설은 사주의 이익에 해당하는 기사를 내겠다는 겁니다. 또 사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요구를 기자들이 했어요. 이거 호방건설이 거부했습니다. 사주에 대한 비판하면 그 기자를 처벌하거나 한직으로 보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기자들이 편집국장 직선제 시행 요구했지만 호방건설은 거부했습니다. 또 고용과 직결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 금지 조항을 단협에 넣자고 요청했지만 호방건설을 거부했습니다. 네, YTN이 사용화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린 공정방송위원회, 보도국자 인면동의제 그리고 저희는 고용안정협약도 있고요. 언론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협약을 통해서 싸울 것이고요. 또 저희가 시민주주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YTN 주주가 되어주라 해서 와주라고요. 주식 여기 민변 변호사님들은 비교적 풍족하시니까 주식을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저점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더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 보도 내용은 공정할 수 있고 한데 언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언론 시장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언론 시장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 균형이 보도 내용에서 그 균형으로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좀 TBS 송지연 지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에게 시간을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제가 1.5배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BS가 어떤 곳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서울시 산하사업소였다가 2020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이 되고 재단으로 독립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벌어진 일들은 일단 예산 삭감이었고요.
지금 2년에 걸쳐서 120원 상당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0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발을 묶은 것은 그러면 왜 예산이 0이 됐을까? 여기에 법조계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것은 조례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작년 11월 15일 날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75명이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그 조례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에 더 이상 출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요. 사실 지금 저희는 재단으로 독립되기 전에 4년에 걸쳐서 재단 전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 TBS 간의 법률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공영 방송을 표방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책무와 사명,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TBS 직원들은 소속 신분 미래에 대한 4년의 불안감을 감내하면서 TBS 직원으로 전직했습니다. 서울시와 행정기관, 관련법, 조례, 규정,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완전히 와르르 깨졌습니다. 이 조례안 하나로요.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작비가 올해 3월부터 0이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비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총 주간 제작비가 TBS FM의 경우 90만 원, EFM 경우 3만 원입니다. 지금 최일구 씨가 외부 진행자인데요.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출연자들에게는 1만 원입니다. 지금 10개월 정도 이런 상태로 TBS가 왔고요. 지금 TBS 내부 상황을 좀 보면은 저희가 MSRG 편집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이 없어서 3월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인기 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공장과 신장기업입니다. 올해 6월에 추경 73억 원을 서울시에서 편성했지만 서울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돈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진행자가 없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하고 PD들이 오프닝과 멘트를 씁니다. 최지은 아나운서가 올해 8월에 방송작가로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안 됐고요. 폐지 조례안에 대한 새 조례안이 없으면 이제 TBS는 셧다운됩니다. 지금 25일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TBS 사태에 대해서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남은 거는 폐지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소송을 냈는데요. 그 소송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만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왜 해야 되는지를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법조인들이 많으니까요. 폐지 조례안이 얼마나 부당한지요.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부와 지자체 행정행위 및 처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폐지 조례안으로 저희 직원들이 3, 4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사를 특정 정당의 정책 편향성, 그다음 그 기준과 잣대에 대해서 일체 부정되었고 순식간에 조례 폐지라는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시민은 한국 사회 행정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 행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허탈과 좌절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권이 원망이 작동하는 제도들을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시에 폐지하고 중단하는 것이 행정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일까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작 자율성과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특정 프로그램의 평화성 이유로 부단히 TBS에 대한 감사, 징계, 지원금 삭감, 폐지조례안 추진 등 압박을 가해왔고 결국 TBS 인지도, 명예, 수익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간판 프로그램 진행자들 그리고 대표이사가 중도하차가 됐습니다. 이후 TBS는 매출 저하로 인해 오로지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해야 되는 사태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는 과정 역시도 되게 위법적이었는데요. 시민사회에 대한 공론 과정도 없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폐지 조례안 내용 아까 보셨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폐지 조례안은 행정처분의 비례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개별 프로그램과 진행자의 문제를 계속 논란으로 밀어넣고 이 문제를 우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민주주의 원칙을 간과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편의와 일반적 잣대로 TBS 진행자, 프로그램, 경영자, 이사회를 좌파 편향으로 규정하고 지원 폐지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조례안의 실효는 정치적 파당성에 기반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영방송도 폐지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또 TBS 직원들이 겪고 있는 수능과 고통,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시비와 논쟁에 휘말린 프로그램을 제작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로 계속 공포에 시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재단 전환한 후 3년 반 만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데다 제작 프로그램과 연관한 각종 징계, 감사, 소환, 신문, 인사평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징계, 파면, 해고 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존의 불안감과 정체성의 위기에 겹쳐 심리적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방송인으로, 직업인으로, 생활인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는 행정의 비례 원칙이 무시되고 경시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는 폐지 조례안이라는 폐지 조례 하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 언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작동, 국민 권익과 행정의 신뢰성 등 문제들이 내재된 부당한 행정 처분이며 그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재단이 지금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 적격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재단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TBS 이사장이었던 유선영 이사장님이 탄원서에 원고 적격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판사의 탄원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 패널분들 그 마이크 사용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송출도 되어야 해서요. 요 아래 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요 위에 모니터 부분이 이제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으면 오프 상태이고 숫자가 나오면 온 상태입니다. 예, 발언하면서 사용 중인 마이크 외에는 오프 상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송출이 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이크 사용하실 때 이 아랫부분 잡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윗부분 잡고 사용하시면 더 좋은 음질로 송출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 발언 계속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예, 저기 소개받은 언론뉴스 KBS 본부장입니다. 수신료 한 달 전쯤에 언론 상황에 대해서 좀 이런 자리가 있고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신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참고 자료로만 참고하십시오. 워낙 더 급박한 일들이 KBS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최신의 버전의 내용들을 좀 공유드리고
좀 해안도 좀 모색하는 자리로 제가 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그 KBS 최근에 뉴스 보십니까? 원래 안 보셨습니까? 보시다가 안 보십니까? 뭐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시겠죠. 단 3주가 됐습니다. 사장이 바뀌었고요. 그 사장이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났듯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절차적 행위 그리고 그 언론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KBS에 취임을 했고요. 불과 3주 만에 올해가 공영방송 KBS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 그 50년 동안 사실 뭐 KBS가 잘해만 왔겠습니까? 못한 적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침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왔었거든요. 50년 동안. 그런 것들이 방송법으로도 잉태가 됐을 테고요. 방송법이 위임한 편성 규약이라는 것들로도 굳어졌을 테고 또 합당한 노사관계 안에서 우리의 근로 조건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뭐 단체 협약의 공정방송 챕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KBS 종사자들의 어떤 제작을 위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하는 우리의 유산이고 자산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단 3주 만에 무참히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뭐 읽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뉴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 현 정권이 아마 좀 많이 불편했던 보도들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용산과 아주 가깝다는 그 사장이 콕 찍어서 내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인 것이 아니라 저는 용산을 향해서 고개 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당일 9시 뉴스에 그것이 매우 많은 시간이 할애돼서 그 역시도 내부의 어떤 절차적인 이런 것들이 매우 의구심을 많이 남긴 채로 방송이 됩니다. 당시에 왜 이런 보도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정황들은 철저하게 배제됐고요. 당시에 그것들을 취재했던 기자들에게 반론이라는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라인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게이트 키핑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한 축을 KBS 뉴스가 무너진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또 한 축이 있습니다. 모든 보도의 행태가 땡윤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이슈들이 쭉 다뤄집니다. 아까 우리 재난 얘기도 조금 나왔지만 사회적 재난 나왔지만 얼마 전에 행정 전산망 그렇게 망가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KBS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 큐시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짜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려고 그 편성 규약이라든지 저희 단체 협약의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주요 국장들에 대한 임명 동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가 제작 자율성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편성권이라는 것, 제작 자율성이라는 것 사실 상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라는 거거든요. 논의하고 협의하고 현명한 방법을 택하라. 그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라는 취지의 편성 규약이고 단체 협약이고 방송법도 그런 취지의 가치들을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무너지고 있죠. 저는 참 이번에 크게 많이 느낀 게 정말 이 주먹이 법보다 빠르다는 거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제도가 또 상당히 그 밑에 한계에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건건이 걸고 있어요. 건건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한데 당연히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이것이 자칫 하나의 판결이 아까 저희 뭐 디딤돌, 걸림돌 발표도 하셨지만 하나의 판결 자체가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명종의제 같은 경우 저희가 무너지면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그 사업장, 언론사 다 무너집니다. 여기만 무너지나요? 이걸 채택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여기 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정말로 어렵게 싸우고 만들어왔던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참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그냥 법적인 대응만 하고 있을 수 있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이상의 이제 뭔가가 지금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뭐 지금 회사 상황인지라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 보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왜 안 싸우냐? 왜 안 싸우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던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저희가 그럼 파업하고 회사 다시 멈춰 세우고 다시 뭐 해직자들 생기고 하는 그런 싸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마 그런 싸움에 저는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주먹이 법보다 빨라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고민을 현장에서의 고민을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신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수신료를 건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뭐 추산 키로 내년에 한 3천억 정도 뭐 빠진다 뭐 어쩐다 이런 추산치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신료 자체가 가지는 함의가 뭐 저희의 이게 종사자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사실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게 깨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편향성의 0점을 다시 잡지 않고서는 빗장 풀린 것들을 다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간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심판을 구하고는 있지만 지금 바뀐 경영진들이 그거마저도 언제 어떻게 취하하거나 힘을 빼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희 안에서 내부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된 0점을 잡아서 국민들께 그 소구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지금 KBS 자체가 정치 정쟁의 무대에 지금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쉽지 않단 말이죠.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 경영진이 우리 내부의 종사자들을 뭐 기자 PD 할 것 없이 뭐 아나운서니 행정 직종인이 할 것 없이 대거 수신료 실제로 징수 고지의 업무에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서 볼 때는 야 너네 당연히 그 깨지고 망가지고 하는데 종사자들이 뭐 무슨 기자니 PD니 타이틀 따질 거야?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퇴출의 수순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우다가 저항하다가 해직되고 해고되는 것들은 다시 바로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당성을 위장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퇴출돼 버리면 사실상 그것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역시 크지만 또 하나 너무나 무도하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이 시스템 해체되고 있는 교범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분노 역시도 지금 같이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서 이렇게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내부의 투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망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시간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안을 좀 많이 또 주시기를 거듭 좀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호찬 MBC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이호찬이라고 합니다. 저도 켜놓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 오니까 한 10년 전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민변 사무실에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이런 회의실이었는데 당시 이제 유우성 씨 사건의 그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 있다가 잠시 뭐 풀려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처음으로 유가려 씨 인터뷰를 하고 그냥 6mm로 일단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사매거진 2580 부장이 그 관련해서 발제를 하니까 2580이 민변의 나팔수냐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면 국정원은 인터뷰를 안 할 것이다. 인터뷰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취재를 하겠다.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 취재 자체가 불발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딱 10년 되고 좀 더 됐던 일인데 저는 지금 MBC를 둘러싼 공격이 결국 그 시대의 어떤 기이한 부활을 원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당시 MBC의 지난 뭐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시절 사장 시절의 적폐 인사들이
곳곳에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당시 보도국장이면서 제가 썼던 민실의 보고서를 찢었던 최기하 국장은 EBS의 감사로 갔고요. 그 아나운서의 부당 인사들의 책임을 져있는 신동호 아나운서는 EBS 이사로 갔습니다. 당시 이진숙 홍보본부장은 방통위원 후보자 국민의힘이 내정해서 방통위원 후보자를 기다리면서 최근에는 뭐 위원장 후보설도 돌고 있고, 최재혁이라는 또 다른 아나운서 적폐 아나운서 였고 제주 MBC 사장을 당시 맡았던 사람은 얼마 전에 홍보기획 비서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권재홍이라는 당시 부사장은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돌아왔고, 김장겸이라는 사람은 가짜뉴스 TF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MBC를 둘러싼 외부의 공격이 겉으로는 무슨 공정성, 뭐 편파를 바로잡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MBC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기 위한,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언론 탄압이 자행되기 위한 음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보 보수의 대결인 것처럼 외부에 비치려고 그들은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정의와 부정의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MBC 상황을 내부적으로 말씀드릴 때 처음에 이제 고소고발 관련한 강제 수사 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해서, 일단 그 자료에는 전방위적인 탄압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9월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MBC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외교부가 관련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음성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이제 감정 신청이 지금 뭐 촉탁인이 정해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마 이번 달 22일 날 뭐 심리가 추가로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거기서 밝히면 될 것인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이걸 음성 감정을 통해서 MBC 보도의 자막이 적절했냐 이걸 따지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대통령 당시 그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고, 대통령이 나서서 MBC가 악의적인 형태를 보였다라는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MBC 기자가 무엇이 악의적이에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그것이 논란이 되면서 아예 대통령이 내세웠던 최고의 실적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는 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올해 5월에는 경찰의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 관련된 기자가 당시에 관련 보도의 일부를 했던 기자였고, 관련해서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해당 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전달했다라는 혐의, 아직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혐의를 갖고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청문회가 진행되면 국회 모든 기자들이 의원들과 공유해서 갖고 있는 자료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권력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자료인데, 특히 거기서 MBC만 콕 집어서 이것을 이유로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당시 노동조합과 대치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장을 보고 돌아가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현장까지는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나 이런 건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날리면 9월 사건이고 지금 1년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무혐의로 털 거면 빨리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서 압박의 수단으로 좀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MBC 그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유출 혐의 역시도 그 이후에 수사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기자들에 대해서 좌표찍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바이든 날리면에 관련해서 앞에 괄호치고 미국이라는 괄호를 넣었던 기자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도 아니었는데 처음 보도한 기자로 찍혀서 신상이 엄청나게 털리고 그 극우 세력들의 인터넷상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심리적인 불안정 이런 것도 호소하면서 병가까지 내고 쉬었던 상황이었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질문했던 기자는 또 극우 단체들의 이런 좌표가 찍히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한동안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뉴스타파의 인용 보도를 이유로 MBC 기자 4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최근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압수수색에도 경향신문에 있다가 MBC로 전직한 기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저희가 이제 영장을 집행하러 경찰이 나오면 그때 이제 대치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집행에 응해달라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법원에도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는 최대한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언론사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취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당장 얼마 전에 이제 한국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저희 MBC 취재진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기록을 입수를 해서 그 관련 보도를 해갖고 이제 기자상을 수상했는데 그 수상 소감에서 해당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하면서 설득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자료 주면 결국에는 압수수색 돼서 내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기자는 압수수색 돼서 뭐 법적으로 당신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취재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보해도 되겠느냐? 이런 일들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휴대폰, 저희의 노트북, 취재진의 어떤 사무실 이런 것들은 수많은 취재원들의 보호돼야 될 권리들이 같이 확보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제든 정권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관련해서 제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함께 어떤 권력의 언론의 감시 기능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도하게 신청하고 청구하는 뭐 경찰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발부 과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도 법조 분야에서 어떤 법원에 대한 뭐 문제 제기든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방통심의도 또 다른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 기관으로 하나 등장을 해서 얼마 전에도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해서 MBC에 대해서 뉴스데스크는 4,500만 원,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중징계가 떨어졌고 이렇게 중징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후 제어가까지 연동이 돼서 그 방송사 입장에 상당히 압박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국세청, 고용노동부 감사원, 방통위까지 전방위적으로 MBC에 대한 각각의 분야에서 탄압들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와서 실제 방통위 사무검사에서 그 박문진 이사진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은 다 검토가 됐던 내역이고 그것이 권태성 이사장의 그 재판부에도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된 내용인데 그걸 다시 또 이름을 바꿔서 권익위의 이름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방통위가 이미 문제 제기한 방통위에 다시 뭐 자료를 제공해서 마치 뭔가 새로운 이슈인 양 MBC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임명동의제나 관련해서 KBS 상황 보면서 이게 사측이 단체 협약에 있는 조항임에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희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노조법상 단체 협약을 위반했을 시에 형사 처벌하는 조항들은 보통의 근로조건 관련한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법 판례에서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공영방송사의 근로조건이라고 규정이 됐음에도 노조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강제력이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것 통해서 방송사의 경우 어떤 공정방송 이런 관련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좀 강제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민변도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해봐 주시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뉴스타파 기자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에 있는 오대양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앞서 선배 그 동료 기자분께서 각사의 상황 듣고 있는데 참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무도 익숙하다 그런 인상을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의 그 시작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런 그 정치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해직된 기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다시 되돌이표처럼 돌아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또 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느냐 이런 현상으로 인해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뭐 사실입니다. 그 앞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의 뭐 성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이 겪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한 그 정치와 이제 언론의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보도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반박이나 뭐 적절한 그 토론을 과정 거치는 게 아니라 그 보도를 한 언론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뭐 없애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뭐 장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 지켜봤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뭐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성격을 생각하게 되고요. 저도 이 글을 작성한 게 이게 몇 주 전인데 뭐 몇 주 사이에도 뭐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다른 사안들처럼 뭐 특히나 뉴스타파에 관련된 사안은 그 더 뜨거운 지금 현안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사건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그 뉴스타파 소속이었던 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이제 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사건이 처음 알려졌고요. 그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인터뷰를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저희도 이제 뉴스타파도 당시에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입장문을 통해서 그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좀 저희가 저널리즘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구조적으로 좀 성찰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조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드라이한 저희가 생각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변질되는 거는 저는 여기에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지식인들이 뽑은 사자성어로 지록미마라는 말이 있었는데 마치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이제 그 정치적 메시지를 그 처음 담은 곳이 뭐 다름 아닌 뭐 대통령실 그 본인입니다. 이제 그 명예훼손 그 소를 그 당사자인 대통령실인데요. 대통령실 그 성명을 통해서 희대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뭐 당시 알려졌던 그 행간에 비춰봐도 이건 왜 이렇게 그 비약이 있는 메시지를 던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고 그 저기 다른 언론사가 겪은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전방위적인 그 압박을 당했었는데요. 일단 방통위원장이 뭐 탄핵으로 지금 물러났습니다마는 그 뭐 그런 용어는 저는 이런 용어가 언제 이용됐는지 모르겠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말을 띄우면서 뭐 사실상 이런 어떤 권력의 좀 그 비위를 거스르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로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처음 날렸고요. 그 다음부터 뭐 저기 문체부나 방통위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그 저희 또 뉴스타파에서는 또 특수한 부분이 저희가 그 조직 자체가 비영리 민간 단체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인허가 기관, 그 행정기관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시가 또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신문 등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라는 그 시스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서울시가 이런 그 기구를 통해서 언론에 대한 신문법 그 심의를 한 사례가 뭐가 있나 봤더니 그 자주민보 사태라고 뭐 언론 민변에서는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인데요.
지금 일단은 후술하겠지만은 저기 이제 방심위 등에서 이제 서울시에 공을 떠넘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이런 움직임들에 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그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좀 그 위치를 때문에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세청 등에서도 저희에게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뭐 여기에 또 그 여당에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뭐 기억하실 텐데 뭐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나, 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정도 강도의 발언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뭐 그 이제 쿠데타, 뭐 사형, 그리고 뭐 1급 살인죄, 뭐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뉴스타파에 대한 사실상의 그 퇴출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한 의원은 일단 뉴스타파에 대한 이제 사실이 아닌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그 유포하면서 저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공격적인 언행을 계속 해왔는데, 저희가 이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좀 법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주문받은 것들은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 부분과 이제 방심위의 그 불법적인 심의 행태에 대한 좀 부분이었는데, 좀 이 그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이 사건의 성격이 그 본질보다도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가 많이 들어간 행위다, 그 사건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그 바통을 넘겨받아서 저희에 대한 이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일지들을 뭐 쭉 적어놨고요. 저는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니까 저도 좀 법률적으로 좀 더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그 9월 14일 뉴스타파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뉴스타파 소속 그 두 기자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는데요. 뭐 당시 그 동원된 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저희하고 일선 기자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런 현장들이 이제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여지진 않았는데, 일례로는 그 저기 한 기자의 명함통을 다 뒤졌습니다. 기자의 명함통을 다 열어가면서 거기에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여러 측면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 이 그 사건의 프레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을 다 추린 다음에 이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사건의 성격이라든지 명예훼손 사건과 이제 너무도 동떨어진 그런 그 압수수색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그 변호사의 조력으로 그런 부분은 막았습니다만은, 뭐 이런 성격의 시도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뭐 그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저기 그 지문을 그렇게 따는 그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당사자의 핸드폰을 연 다음에 그게 꺼지기 전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그 캠코더로 그 부분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열어가면서 그 부분을 다 촬영해서 체증해가는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 과정에서도 너무 무리한 그 압수수색이라는 그 정황이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검찰에 굉장히 뭐랄까요, 상식 밖의 강제적인 그런 그 압수수색 행위들이 있었고요. 뭐 그 여기 따르는 그 검찰의 또 명분은 지금 굉장히 저희는 좀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저희가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뭐 여기 법조인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제 검찰청법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그 신앙림 김만배 이제 배임수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그 여기 또 고민해 보면은 이거는 사건의 실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앞서 이제 검찰과 정치권에서 앞서 제시한 대선 개입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검찰의 이제 수사범 네네, 제가 좀 길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프레임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로 정리해가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취재를 했는데 저희 사건 이후에 있었던 단독 보도들을 추려보고 거기에 이제 소스로 검찰이 활용된 보도들만 모아봤습니다. 이게 뭐 29건으로 나왔고요. 이게 저의 평가를 하자면은 이 보도들이 왜 이 시점들에 나왔냐 하면은 일종의 그 이슈의 조타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정한 수사 방향의 어떤 반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뭐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런 거 국면별로 불어지면서 일종의 저희가 뭐 4년 전에 규정 개정해가면서 좀 막으려 했던 피의 사실 공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또 우리 언론계가 또 이런데 언론의 어떤 검찰에 길들이기에 또 포섭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음으로 이제 방심위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뭐 방심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합의제 기구라는 성격이 무너지고 이쪽에 수적 우위 상황을 갖추자마자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일종의 뭐 사업적인 처리나 뭐 다른 사항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인용했던 방송사들에 대해서 먼저 심의해가면서 그런 상식 밖의 심의를 좀 강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그 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사실 되게 방송사에 계신 이제 동료 선배 기자들께서 계시지만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보도 내용들을 봤다면은 도저히 이런 인용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측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일반적인 선거 보도에 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확인 노력이나 반론권 보장에 노력하는 부분들이 기사 곳곳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인용 사실 자체만으로 좀 징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 이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짜 뉴스 심의센터를 운영한 부분 이런 것들이 뭐 가짜 뉴스라는 부분에 대한 언론계에 뭐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일단은 그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국감장에서 밝힌 발언들에 의하면은 이 류임 위원장조차도 그 기준이나 근거가 뭔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상 뉴스타파 보도를 타겟팅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궁극에 이제 방심위는 뉴스타파에 대해서 본인이 항상 이 사안에 가짜 뉴스를 심의해야 될 당사자라고 주장하다가 결론부에 가서는 갑자기 행정기관이나 정부인 서울시에 공을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저희는 이런 것들이 결국 언론이 독립기관인 방심위를 존중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중립적인 민간 심의기구라는 성격 때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심의 결과를 처분을 서울시라든지 정부에 넘기는 행태를 할 거라면은 다음부터 언론으로부터 방심위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작금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도 여야가 상관없다는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좀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만드는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우리 사회의 합의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구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법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회원이신 신미영 변호사님이신데 죄송하지만 5분 정도 내로 회원님께서 좀 양보해 주시는 걸로 7분 내 세팅해놓고 있었는데 종합적인 어떤 개별적인 거에 대한 것보다는 종합적인 의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위원회 신미영 변호사입니다. 앞에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분노를 철철 느끼시는 뜨거운 가슴에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저 자신부터 차가운 머리를 들이미는 식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해서 2021년에 이제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이 편파적이다, TBS가 문제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발언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이제 폐지 조례가 의결이 되고 공포되었는데 이 조례는 우선
실정법적으로 살펴보면 절차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를 해서 의사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실체법적으로는 방송법 위반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발제 원고에 있는 KBS 수신료 얘기를 먼저 썼는데 장르상 잠깐 그 뒤로 가서 그리고서 2023년 5월 달에 정부는 이제 집권 초기부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계속해서 사퇴하라고 종용을 하다가 사퇴를 안 하니까 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2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면직을 했는데 그래서 5월 30일에 이제 면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방통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상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실정법적 근거, 방통위원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하는 이런 방송 독립성 제고의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면직 처분은 피의 사실을 덮어씌워서 한 이런 면직 처분은 그 개인의 공무단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5월 30일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하고 그리고 6월 5일부터 7월 초까지 신속하게 KBS 수신료에 대해서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절차적으로 약간 위법하게 그 개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키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한 달 반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국무위원회를 거쳐서 공포하기까지 맨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권고를 한 것이 6월 5일쯤이고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7월 11일이니까 한 달 10일도 안 걸려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래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할 때 입법 예고에 대한 행정절차법에 보면 40일간을 예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10일간만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고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한 것은 의견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의견 진술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서 적법전차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해촉하고 또 공영방송 이사장을 해임하고 지배구조를 장악하려고 그렇게 했었고요. 방통위원장이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이후에 부위원장의 직무집행 체제에 있어서는 이런 시행령 통과,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장악 이런 것들을 직무대행의 체제에서 차근차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인터넷 언론의 언론자의 침해 섹션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가짜뉴스 전국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기화로 해서 그래서 검찰에서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하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 조사단을 발족을 하고 방통위는 9월 18일에 가짜뉴스 근절 종합 대책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 마련 및 반력 신속 심의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심위는 방통위 설치법상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이건 행정기관인데 이거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렇게 뭐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하라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방통위가 그럴 권한도 없고 방심위에 대해서 방심위도 그 방통위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수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뿐만 아니라 이거 처음에 발표될 때도 아무리 찾아봐도 가짜뉴스 신속 신고 및 심의 절차를 그 절차를 규정하는 실정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한 법에
법에 기초한 행정이어야 되는데 법령이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령이 없다는 걸 문제 제기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른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며칠 전에 보도로 이 신속 심의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선물 방송에 대해서 신속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미디어스 보도에 의하면 신속 심의를 하려면 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고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신속 심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그런 보도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방심위의 직무 내용에도 이렇게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심의할 그런 인터넷 언론에 대한 것은 방심위의 직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런 점을 볼 때 방심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짜뉴스라는 네이밍으로 언론사의 언론 보도에 덮어 씌우는 것은 물론 뭐 가짜뉴스라는 정치적인 용어지만 결국은 보도의 내용을 심사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내용뿐만 아니라 언론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차단하겠다는 것이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보장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되고 중대한 침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영길 교수님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과 장악 시도가 계속 반복되는가? 그리고 과연 윤석열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러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일까? 그럼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정상화일까?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왜 이러한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뜨뜻 미지근하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냉소적일까? 이러한 4가지 질문들을 이제 가지고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 먼저 드리면은 지금의 시민들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전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것을 반영한 방송법도 이제 교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망 속에서 지금의 운동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우리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자유와 더 많은 권리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반복되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정상화의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며 그럴 경우에 시민들은 절대적 호응을 하고 자신들의 일로서 이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변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 주시면은 시민단체와 학계 모두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다는 것은 뭐 저는 극우나 우파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정권이 언론 탄압이나 장악을 무도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이 정권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무도함과 폭력성이 일상화되려면은 그러한 조건들이 사회에 충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은 그것이 무도하게 작동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들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더 나은 자유와 권리 조항들을 만들 계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데요. 일단 어떤 요약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포함한 소통 관련된 권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즉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을 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권리 상태가 굉장히 침해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의 탄압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무도하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난 30년 동안 이건 이제 문재인 정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정권에서만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약간 좀 일조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는데 신공공 관리주의라고 하는 네오 퍼블릭 매니지리얼리즘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공공 관리 기조였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인가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서발법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것을 사유화시키고 시장화시키는 것들이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아쉬워했던 게 이제 전 기조부 장관이었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즉 신공공 정책은 모든 것들을 민영화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TN, KBS 이 모든 공공적인 기관, 공적인 것들이 시장화되고 민영화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보면은 무도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왔던 일들이었던 것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때까지 해왔던 거 아니야? 근데 방송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해. 그렇지만 해왔던 것인데 라고 하는 의아함도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정권의 특성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도 분석에 의하면은 지향점은 비슷하고 유사하지만은 해당 정책의 주체들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더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행정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도함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도 그 방식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와 관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파퓰리스트적인 계기를 작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정책 변동은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책 유지나 승계와 달리 기존 정책을 크게 변환시킬 때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행정 자원이 대규모로 동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가 대체하냐면은 언론과 미디어가 이러한 대규모 자원을 대체를 하면서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큰 정책 변동을 이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부로 봐서는 효율적인 방식이죠. 왜냐하면 대규모적 자원을 투여하지 않아도 대규모적 정책들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 행정이 프로젝트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부자 감세나 뭐 의료 민영화, 다양한 어떠한 노동 관련된 제도, 법 이런 것들 대규모적인 행정 자원을 투여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단시간 내에 언론 장악과 탄압이 이루어지듯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어떤 정권과 이러한 어떤 네오 퍼블릭 매니지먼트의 어떤 기조가 언론의 단단한 지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파퓰리스트적이 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적과 악운을 나눈다는 것이죠. 너는 좌파, 너는 노조, 너는 이제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정책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행정하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국가로 봐서는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과연 언론의 자유가 이들 미디어에서는 과연 줄어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탄압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어떤 한 측의 언론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언론의 자유의 탄압은 우리가 성격을 좀 더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면적인 언론 자유의 탄압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언론의 독과점의 문제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자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론이 자유를 더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초점 맞춰야 될 것 같다. 네 번째는 조건은 이러한 이제 각종 행정적인 정책 변동이나 미디어도 포함해서 철저하게 시민 배제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었던 2000년대인가요? 그때 방송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도 사실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들 배제 상태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 있던 모든 이제 종편이나 미디어 관련 법들 이런 것들에서 시민들은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이 배제되는 상태의 제도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들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달라진 것은 이제 사장 선출에 있어서 공영방송 KBS 이제 MBC가 이제 대표적으로 TV에서도 이제 그러는데요. 시민들 참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에서 이제 시민들의 참여의 어떤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기 참여했던 분들은 공영방송 내 거라는 그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0.001%가 되겠죠, 그죠?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무도하게 언론 탄압과 장악이 단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안 무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무도함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더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헌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시민들의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어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과 소통의 자유.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은 익스프레션인데 소통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주고 오고의 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 던지는 것만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나 어떤 쌍방향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 그런데요. 근본적인 이러한 한계들을 우리가 더 짚어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좀 더 시민들의 어떤 지지와 그리고 또 진정한 어떤 언론 자유와 독립의 가능성들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뭐 오히려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새로운 하도 또는 뭐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시간을 초과했고 혹시 뭐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싶은 게 현장에 있으신 분 중에 있으시면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3, 2, 1에 없는 것으로 알고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내가 이 말만은 꼭 하고 끝내야 된다는 게 있으시면 예 특별하게 없으신 걸로 그러면은 알고 예 너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말 제일 잘하고 글 제일 잘 쓰는 분들 모셔다가 6분 7분 막 얘기하면서 제가 언론 탄압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서 글로써도 워낙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잘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이 인권보호대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